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통역 입문 강의를 같이 하게 될 이명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통역 입문인데요. 사실 통역과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여러분 모국어와 이 두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번역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통역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통역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안 갖고 있거나 또 아예 모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통역, 알고 있는 번역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 있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통역이나 번역이 전체 통역이나 번역의 범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통역사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통역의 이해, 통역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가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통역의 사회적 전환,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통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은 의사소통의 현장에서만 나타납니다. 통역은 의사소통의 현장에서만 나타나고요. 의사소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발생을 해야만 의사소통의 현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번역은 사회적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번역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인도의 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학 작품을 한번 한국어로 옮겨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 또는 개인적인 어떤 지식적 갈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번역을 시도하고 번역 작품을 10년, 20년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통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충돌이 나타나야 되고요. 거기에서 언어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한국 지도 그릴 줄 아세요? 한국 지도 많이 그려보셨나? 한국 지도는요 35를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자, 35 두 선을 연결하면 이제 한국 지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 지도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한국에 둘러싸고 있는 자, 일본과 중국과 몽골도 있고요. 여러 나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변경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통역이고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역이라는 것은 충돌이 없는 현장에서는 통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번역은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렇지만 통역은 그 역사가 더 길어요. 번역보다 더 긴 게 통역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은 문자라는 언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통역은 문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생겼을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옆에 무리와 우리 무리가 싸울 때도 통역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 통역은 근데 기록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통역은 번역의 역할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통역은 왜 이렇게 기록에 남지 않느냐? 통역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느 문화권의 중심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항상 문명이 또는 국가가 부딪히는 현장. 네, 그래서 통역은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부딪히는 이 변경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세시대에 십자군의 원정이 있었고요. 갑자기 세계사 시간으로 갑니다. 십자군의 원정이 있었고요. 또 중세시대 우리 몽골 원나라, 중세보다 더 위에죠. 10세기경에 원나라 징기스칸이라는 십자군의 원정과 징기스칸의 원정이 있었는데, 자, 전쟁은요 통번역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현장이죠. 두 문화가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은 다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근데 옛날의 전쟁을 보자고요. 십자군의 원정이나 징기스칸의 원정 같은 경우 보면은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1대1로 전쟁을 해요. 자, 내가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나를 막아서면 어떻게 해요? 나와, 죽여. 전쟁 끝. 다음, 나와. 또 끝. 다음, 나와. 그러다 보니까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까지 가버린 거예요. 십자군의 원정이 한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된 게 바로 이런 전쟁의 역할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문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적이었어요. 적. 그래서 통역이라는 것은 주로 변경지대에서의 어떤 무역적인,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됐지,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적으로서 간주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세기에 인류가 전쟁을 맞이하는데 20세기에 넘어오자마자 큰 전쟁 두 개를 치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돼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통역과 번역이라는 구분을 만들어낸 시기예요. 이때 통역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왜 인류가 이 전쟁 통해 통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냐? 바로 처음으로 편이 있는 싸움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우리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징기스칸도 그렇고 십자군도 그렇고 한쪽 방향으로 가서 나를 막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죽이면 됐어요. 근데 이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이게 누구고, 그리고 너가 누구 편이고, 내가 너하고 적인지, 그리고 너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를 서로 물어보면서 싸워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바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 2차 세계대전에 제일 먼저 발전한 게 뭐였죠? 암호라는 거죠. 암호. A 언어도 아니고 B 언어도 아니고 C 언어도 아닌 이 A, B, C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필요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암호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암호. 이게 없으니까 자꾸 작전이 상대방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라는 걸 만들었어. 이 암호도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들키고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은 이 암호 체계를 생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은 뭘 했냐? 인디언 부족을 각 부대에 한 명씩 파견을 하죠. 그리고 무전기로 인디언 언어로 통화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암호가 새 나갈 일이 없죠.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의사소통이 중요했던 시기가 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옛날에 다들 그 영어 테이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옆에 있는 한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민병철, 생활영어, 테이프 100개, 200개, CD 많이 갖고 다녔죠. 이거 차에다 넣고 막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따라하고 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 이런 교수법.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어 배울 때 녹음 테이프, CD롬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랬죠. 이 교수법이 무슨 교수법이냐면 밀리터리 교수법, 군대 교수법이에요. 군대 교수법.
왜 군대 교수법이라고 하냐? 이거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군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될 때까지 반복해 따라해 라고 가르친 교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외국어 교육과 통역사들을 많이 키웠느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그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전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다 보면 제일 먼저 죽고 없어요. 적을 잡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통역 이리 오세요. 통역 이미 죽고 없어요. 그래서 또 통역을 구하고 이런 시대를 바뀝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런 전쟁을 해보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번역하고 문자 언어를 하는 것과 달리 구두어, 말을 전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통역사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유엔에 전 세계가 같이 쓸 언어 6가지를 정합니다. 이것이 유엔 공식 언어 6대 언어예요. 이 6가지 공식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게 주문을 하죠. 자, 이 6개 언어로 유엔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문서를 만들 테니까 각 나라에서는 이 6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통역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각 나라에 생긴 게 외국어 대학교예요. 외대에 선생님이 있는 그 학교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에서 6대 언어를 정하고 이 유엔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6대 언어로 통역을 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은 누구다? 통역사다. 통역은 왠지 화려하고 제일 멋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역사는 어떤 직업이니까? 대통령 옆에, 총리 옆에, 대기업 회장님 옆에 앉아서 통역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통역사는 서비스원일 뿐이에요. 밥도 못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통역사에 대한 꿈을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제가 이렇게 학습 내용 초반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통역이 어떻게 생겨났게 되고 현대 통번역학에서 통역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과 유엔 때문에 통역이라는 게 동시통역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됐다. 그 전에는 사실 통역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통역이 20세기 통역과 21세기 통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왜?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아까 통역은 뭐라 그랬어요? 통역은 사회적 행위라 그랬어요. 사회적 행위. 사회적 행위는 당연히 사회가 변화하면 이 사회적 행위 또한 바뀌겠죠. 그래서 최근에 등장하게 되는 게 지역사회 통역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차 시에는 이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역이 왜 사회적 행위냐? 통역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 그랬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통역은 A 언어 안에서 B 언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A 언어와 B 언어라는 경계 지역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고요. 뭐 남녀 석도 다를 거고 국적도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종도 달라요. 한국어와 영어의 번역, 한국어와 독일어의 번역은 한국어는 랭귀지 패밀리
자체가 다르죠. 한국어는 알타이어계라고 물론 알타이어계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타이어계라고 말하고, 독일어는 게르만어계예요.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안에서 게르만어계 언어예요. 전혀 한국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주 먼 거리의 언어인데 통역이 되고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매우 복잡한 요소들의 차이를 가진 그런 경계 안에서, 그런 사회적 테두리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A 언어, 같은 지역,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도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게 다른 이 두 언어를 갖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잘 될까요? 잘 되게 해야겠죠. 잘 되게 하려니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통역사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A 언어를 쓰는 사람이 B 언어를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사회적 제도 범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회적 제도 범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유엔이라는 거예요. 자, 유엔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유엔에서 만나서 이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그쵸? 통역사 데리고 나와. 이렇게 했단 말이야. 통역사 데리고 나와. 통역사 6개 언어 딱 정해주고 이 언어로 된 통역사, 할 수 있는 통역사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사라는 위치를 이 유엔이 설립되면서 국가 간의 협상,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중재자로서 그 현장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역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죠. 또 사실 그런 훈련을 열심히 받음으로써 통역이라는 역할들을 또 이런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서 통역은 사회적 현상이다. 즉, 사실 그 나라, 그 커뮤니티가 요구해서 이런 통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통역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 제도적인 개념 안에서 통역사라는 게 처음으로 직업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게 통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역과는 전혀 다르죠. 번역은요, 사실 다른 문화,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에서 높은 문화의 문화를 끌어당기고 싶을 때 학문적인 목적, 문화적인 갈구, 해소, 이런 것들, 갈증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번역이 사용이 됐다면 통역은 사회적인 협상과 조직 체계, 제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통역이다. 자, 이런 어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통역이 그렇다고 해서 20세기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인류가 언어를 썼을 때부터 통역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로서 딱 규정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유엔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직업적인 통역사, 전문 통역사의 어떤 역할들이 부여가 됐다라는 거죠. 자, 통역의 사회적 전환.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라는 것은, 자, 통역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외교 및 상업, 국가 간 사회 간의 통역이 가장 대표적인 필드가 되겠어요. 어떤 통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자, 외교와 상업에서는 행정 및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고요. 또 국가와 사회 간의 통역에서는 지역적, 사회 내 통역의 어떤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국가 안에서 기업 간의 회의와 통역,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죠. 또 사회와 문화적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고요. 또 지역적, 사회 내 통역 안에서 이렇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번역은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만족에 의해서 또는 어떤 번역가가 어떤 일부의 독자를 위해서 번역이라는 작업을 했다면, 통역은 매우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국가적인 요구에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 현대 통역학과 번역학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까지만 해도 통역과 번역을 하나로 묶어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트랜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범주화시켰다면 20세기를 건너면서 21세기로 지금 들어오면서는요, 통역학과 번역학이라는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역은 통역대로, 번역은 번역대로의 어떤 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역과 통역이 노는 물이 같아야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번역은 문화적 흐름을 발생시킨다면 통역은 문화적 흐름보다는 사회와 문화의 충돌의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통역학의 사회적 전환, 국가 기업 간의 회의 통역만이 통역의 주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거죠. 20세기 통역은 딱 이거였어요. 국가, 기업의 회의 통역. 그렇죠? 국가 간의 협상, 기업 간의 협상에 언어적 의사소통을 해결하는 것이 딱 이 문제였죠. 사회문화는 통역 시의 어려움을 가져가다 주는 요인으로 주요 개념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역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요. 국가적인 협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소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역은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죠? 국가 간, 기업 간의 어떤 회의의 현장에서 쓰였으니까. 자, 근데 시대로 인해서 사회 현상에 변화가 오고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통역을 언어의 틀만 보지 않고 사회문화적 틀에서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였어요? 아까 번역에서도 나왔어요. 번역에서도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로서 번역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를 해결하는 역할로서의 번역을 얘기했죠.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전에 한국 지도 어떻게 그린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자, 35. 자, 35를 연결을 시키면 한국 지도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20세기 이전에, 19세기 이전에는, 중세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언어와 언어가 충돌하는 지역, 여기에서 이제 통역이 있었다 그랬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유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다가오면서 글로벌화된 사회, 지구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회 안에서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전에는 사회 문화가 통역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 안에서 두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온 지금은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통역에 큰 역할을 부여하게 되죠. 자,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역적, 사회적 내의 통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사회와 통역의 상호관계, 통역 참여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 발생한다. 자, 2000년, 우리 멀리 가지 맙시다. 2000년에 한국에, 여러분들처럼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왔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결혼해서 바로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 2000년에 한국 대학에 있는 유학생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뭐 유추하는 김에 제가 보여줄게요. 2019년에 16만 명입니다. 16만 명. 16만 명이에요. 그렇죠? 160, 000, 16만 명이에요. 그러면 2000년에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만 명? 만 명? 만 명이었을까요? 1000명대였어요. 1000명. 2000명이 못 됐습니다. 2000명이 못 되는 정도로 한국 사회에, 한국 대학에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저도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에서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지만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캠퍼스에 외국인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은 많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지금 16만 명이에요. 16만 명.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100만 명 시대입니다. 화교 이외에 중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여러 언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증거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결혼해서 왔던, 뭐 비즈니스로 왔던, 뭐로 왔던,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한국어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 말과 통역 번역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상이 한국의 교육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문제로서의 이 통역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통역의 사회적 전환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통역도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당연히. 이 통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의 통역 이외에 비전문적인 통역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0세기에는요, 이런 통역은, 이건 통역도 아니야. 그냥 가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뭐 쓰는 정도니까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 살려면 그 나라 말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외국어가 유창하면은,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좀 해줄래? 너 영어 잘하잖아. 영어 통역 좀 해줘. 뭐 이 정도의 어떤, 통역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비전문 통역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통역, 20세기에는 통역이라고 하면 어떤 거 있어요? 아까 국가, 회사 간의 어떤, 회의 통역을 기본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통역은 통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한국만 외국인이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노동과 노동의 가치를 주고받는 비즈니스의 개념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직업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민자와 국제 결혼 등 국제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게 언제예요? 1990년대, 2000년, 10년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1990년대 말에, 그렇죠, 냉전이 끝나죠. 80년대 말에 냉전이 끝나고 90년대부터는 정말로 서방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다 함께 교류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민국, 관광, 법원, 병원 등등등등 통역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통역을 뭐라고 그래요? 자,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역. 이런 지역사회 통역은요, 국제회의 통역과는 좀 달라요. 국제회의 통역은 아까 국가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삶, 생활, 사회적 관계를 영위하기 위한 소통의 개념이요. 갖고 있어요. 자, 통역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비전문 통역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통역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통역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의료, 법률, 재판, 사법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통역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 다문화센터나 이주여성 또는 이주 노동자 관련된 이런 센터들에서 통역하는 것의 절대 대부분이 뭐예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죠. 그렇죠? 한국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으면 안 되겠죠? 또 한국의 병원에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서 치료가 안 되면 안 되겠죠? 한국 사회의 노동력의 근간을 지켜주는 게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역사회 통역이 그 받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통역에 큰 변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서 영역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영역이에요. 국가 간의 회의라든지 국제기업 간의 거래 및 교육을 위한 통역, 이런 통역들이 협상과 회의를 위한 통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어떤 다문화 사회가 되었을 때는 이 시기에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의료 행정, 교육, 종교, 공공 서비스 영역, 하다못해 도로의 버스 간판까지 여러 나라 언어로 써줘야 되고 번역하고 통역해줘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 생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통역에 대한 전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 그 통역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1차시 수업을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세 가지 여기 문제를 냈는데요. 사실 3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 수업 듣고 이 문제 못 풀면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겠죠? 그것만 명심하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세 문제 다 풀어보셨죠? 다 맞으셨죠? 당연히 다 맞아서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통역의 기본적인 개념, 즉 전통적인 개념의 통역과 현대적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역이 어떤 영역의 차이가 있는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1차시 강의 내용은 그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였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2차 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